인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투데이와 인하대학교 시그랜트 센터가 함께하는 해양 캠페인 바다야 놀자. 오늘 또 3회차 한번 영상 만들어 볼 텐데요. 오늘도 어김없이 윤병일 박사님과 김종욱 박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게 벌써 3회차인데 날이 갈수록 제가 똑똑해지는 기분이 들어서 네, 저도 감사합니다. 상당히 뿌듯합니다. 네. 예. 그리고 인천 앞바다에 대해서 연구적으로 학문적으로 들어가 본 적은 저도 없어서 되게 좀 재밌는데 오늘은 3회차로서 이제 기수해역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기수해역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구적으로, 예. 학술적으로 설명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설명을 해드리는 것도 있지만 이런 일반적인 내용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 가장 쉽게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담수와 염수는 네. 밀도가 다릅니다. 네. 밀도가 다르다 보니까 담수는 위쪽으로 올라가고 염수는 밑으로 가면서 네. 두 물이 이렇게 순환 구조를 형성을 하게 되고 네. 이런 것들이 조석이라든가 이런 물리적인 흐름에 의해서 섞이게 됩니다. 예. 이런 섞이는 과정을 통해서 바닷물은 32ps이고 예. 저기 한강 하구 상류 쪽은 0ps요. 예. 요 psu가 다른 지역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혼합적인 네. 농도가 다른 두 물이 혼합하는 이런 지역을 저희가 기수해역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네.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약간 농도가 다른 담수와 염수의 농도가 다른 물의 혼합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다면 저희가 보통 감조하천이라는 얘기도 보통 쓰거든요. 감조하천. 네. 예. 감조라는 얘기가 조석이 감소하는 하천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외에서 조석이 제가 큰 조석파가 이렇게 쭉 밀고 첫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예. 밀고 들어오는데 그런 조석이 하구라든가 강 하천으로 올라오면서 네. 수심이 낮아지고 그다음에 지형이 이렇게 좁아지면서 이 조석이 마찰을 느끼게 됩니다. 예. 그럼 마찰을 느끼면서 이 조석이 높은 아까 7, 8m나 되는 예, 인천의 조석이 점점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 크기가. 아, 예, 예, 예. 그래서 인천항에서 뭐 8m, 9m였던 게 강화도라든가 한강 하구 쪽으로 진입하면서 6m, 5m, 4m 이렇게 감소를 하게 됩니다. 조석의 이 조차가. 예. 그거를 그래서 하천으로 들어가면서 여기 작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감조하천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요거는 물리적으로 이 수위차가 그러니까 조석의 간만의 차가 적어진다라는 표현에서 감조하천인 거고 기수해역 아까 처음 말씀드린 기수해역은 담수와 염수가 어떤 혼합적인 차원에서 농도가 변한다는 의미에서 기수해역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아, 이해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기수해역은 염분을 기준으로 표현하는 거고 네. 비슷한 지역을 일컫지만 네. 감조하천은 네. 조석 간만의 차이가 작아지는 구역. 네. 그래서 이렇게 지리적으로 볼 땐 비슷한 구역인데 네, 맞습니다. 뭐 이제 인천 앞바다 한강 하구 네. 이쪽이겠죠? 네, 맞습니다. 예, 예. 아, 이해했습니다. 네.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그러면은 이 감조하천과 기수해역의 차이를 알았습니다. 그럼 네. 또 거기서 나타나는 기수해역의 특징 네. 뭐가 있을까요? 감조하천이라고 말씀드렸다 보니까 이제 조석이 예. 수로의 지형이라든가 뭐 이런 것 마찰 때문에 작아지다 보니까 예. 조석 비대칭이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조석 비대칭. 네. 그러니까 저희가 첫 시간에 조석을 말씀드릴 때 예. 하루에 2번 물이 들락날락, 예. 물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예. 말씀을 드렸고 그건 거의 일정합니다. 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루에 2번 조석이 물이 올라가고 물이 내려가고 그러니까 6시간에 한 번 물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하구 안쪽 감조하천으로 들어오면서 요 시간이 바뀌게 됩니다. 시간이요? 예. 한강 하구 쪽을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 원래 6시간 인천항은 6시간 조석 물이 들어오고 6시간 물이 빠져나갑니다. 근데 강화도 북쪽 같은 경우에는 5시간 동안 물이 들어가고요. 7시간 동안 물이 빠져나가요. 그 다음에 한강 쭉 타고 올라가서 행주대교 거기 가기 전에 뭐 일산, 뭐 고척 가기 전에 전률이라는 또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가면 4시간에서 5시간 정도만 물이 들어가고요. 7시간에서 8시간 동안 물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인천항은 6시간이었는데 요 시간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조석이 그래서 대칭적이지 않고 비대칭하다. 이런 그래서 비대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그러네요. 야, 그러면 이것도 또 써먹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런 거. 또 이제 한강, 뭐 이제 뭐 일산대교라든가, 네. 예, 김포대교 건너갈 때, 네, 맞습니다. 예, 거기는 이제 조석 비대칭이 일어나는 곳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운전하고 이제 톨게이트 지나갈 때마다, 네. 예, 얘기해볼 만하죠. 대집하면서, 예, 그래서 네. 약간 강물 좀 높으면은, 조석 비대칭이 좀 심해져. 네, 맞습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현실에 써먹어야 네, 또 배우는 맞습니다. 재미가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또 시사하는 의미는 뭐가 있을까요? 요거가 시사하는 의미가 이제 요거 딱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6시간 동안 물이 들어가고 예. 6시간 물이 빠져나간다면 예. 저희가 어떤 특정한 오염물질이라든가 어떤 특정한 물건을 예. 떨어뜨려 놓으면 예. 딱 떨어뜨려 놨을 때 6시간 동안 물이 쭉 들어갈 때 이 물건도 6시간 동안 쭉 가죠. 예. 근데 6시간 후에 물이 다시 빠져나가면 쭉 다시 돌아와서 원래 그 위치로 이론적으로 그러네요. 그 위치로 정확하게 오게 됩니다. 진자운동 같이. 그렇죠. 마냥. 맞습니다. 예. 근데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석이 비대칭하면 예. 그러네. 시간에 따라 물론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야겠지만 예. 시간만 말씀드리면 5시간 동안 쭉 들어갔다가 예. 7시간 동안 빠져나오면 예. 원래 그 위치가 아닌 더 바깥쪽이나 예. 다른 쪽으로 더 이동을 예.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뭐 예를 들어 육상의 오염물질이라든가 뭐 안 좋은 뭐 쓰레기라든가 예. 아니면 뭐 퇴적물이라든가 예. 뭐 여러 가지 뭐 꼭 나쁜 것들은 아니더라도 그런 물질들이 상류 쪽으로 이동을 쭉 하다가도 예. 시간이 더 오랫동안 나온다면 바깥쪽으로 이동을 더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위 육상에서 버린 쓰레기가 오염물질이라든가 안 좋은 것들이 인천 항 앞바다라든가 예. 이런 쪽으로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예. 그런 비대칭성 때문에 계속 못 들어가고 예. 더 나오는 게 더 많다고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 해양 쓰레기가 막 망망대해로 더 흘러가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제 근데 왜 바깥쪽은 예. 비대칭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구나. 어느 정도까지만 나가고 예. 그게 뭐 망망대해까지 일부는 나가는 게 있을 예, 수 예. 있겠지만 완전 나가진 않고 어느 공간 안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조석 비대칭을 잘 파악하면 되게 활용할 분야가 많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뭐 여러 연구적으로도 많이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한강하고는 아무래도 이제 휴전선이라든가 부사 분계선 때문에 저희가 강화도 북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접근을 해서 뭐 모니터링을 한다든가 이런 게 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측 자료라든가 이런 걸 연구하는 게 가장 좋기는 한데 그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아까 수치 모델이나 이런 걸로 해서 저희가 좀 연구를 하고 있고 그러면 뭐 이제 인천에서 이런 기수해역이라는 곳이 한강하구 외에도 뭐 이제 임진강, 예성강 뭐 이런 거를 다 아울러서 이제 그 한강하구를 다 표현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한강, 그러니까 기수라는 것 자체가 염수와 담수가 섞이는 지역이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강 쪽에서 섞이는 부분이 있을 거고 임진강 쪽에서도 섞이는 게 있고 예성강은 이제 북한 쪽이긴 하지만 그쪽도 분명히 섞이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인천 같은 경우에 뭐 연안 개발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좀 해안선이 좀 막아갖고 했지만 뭐 저 소래 쪽이라든가 뭐 여러 인천에도 여러 하천들이 옛날부터 존재를 했었는데 그런데도 다 어떻게 보면 공간적으로는 작을 수 있지만 다 기수역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그거 관련해서 또 뭐 연구하신 게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김종욱 박사가 이제 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저희가 그 아라뱃길 있지 않습니까? 아라뱃길. 고기가 이제 한강 쪽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수로를 만든 거다 보니까 고기도 이제 한강에서의 담수가 빠져나오는 그런다 보니까 거기도 담수와 염수가 혼합되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첫 번째 시간에 뭐 시와호 막았다 푸는 것처럼 그런 걸 또 모델링 연구를 하셨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인천해역 같은 경우는 이제 자연적으로 한강을 통해서 민물이 나오는 그런 여연도 있지만 그 배수관문을 통해서 이 민물이 나오는 경우도 아주 많이 있어요. 특히나 이런 인공적인 인위적인 이런 구조물, 해양 구조물로 인해서 나오는 그런 민물들이 그 인천해역 앞바다에서는 상당히 영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송도도 있고 인천 신항 앞바다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대표적으로 보시는 그림은 이제 경인항
예, 그 아라뱃길 경인항, 예. 여기도 이제 배가 왔다 갔다 하는 예, 그죠. 항만이 있는데 예. 이 지역에서 보시는 이 오른쪽 그림이 이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서해 배수 관문을 열었을 때 네. 이런 민물들이 바깥쪽으로 예. 아래로 쑥 내려올 수가 있다. 그런 부분들이 누적되다 보면은 기존의 서해 배수 관문에 이런 민물 방류가 없을 때에 비해서 예. 이 염도가 낮아지고 예. 그럼으로써 수직적으로 그 혼합될 수 있는 예. 위치들이나 아까 임별 박사님께서 얘기하셨던 마찰을 느끼는 정도가 예. 국소적으로 달라질 수가 있어요. 특히나 이 경인항 앞바다에서는 영종도와 강화도 예. 사이에 큰 물길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이 조금 염의 이동이라든가 담수 확산 범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크게 영향을 받아서 예. 생물학적으로도 유기물들이 어떻게 이동되는지 예. 그런 게 영향을 받아서 좀 지역적으로 다르게 발생시킬 수 있는 기작이 될 수 있어요. 아, 그런 걸 연구하셨군요. 네.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예. 여기 어쨌든 여기 보이는 이 부분이 네. 어쨌든 준설도 투기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새로 조성된 땅이잖아요. 네. 그럼 이게 생김으로써도 무슨 영향들이 그 기수 해역의 해류나 염분의 영향이 네. 있겠지만 어떤 뭐 좀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예. 그 갈수기랑 홍수기 때 그 담수나 염의 이동이 예. 그 공간적으로 많이 달라집니다. 예. 그 가장 크게 달라지는 곳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강화도와 예. 그 위쪽으로는 염화수로가 있고 예.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이제 인천 항 쪽으로 들어가게 예, 되는데 예. 이 지역에 대해서 단면이 이제 줄어들게 되죠. 이런 준설 투기의 예. 장 건설에 따라서 예. 그러게 따르면은 아까 말씀해 주신 조속 비대칭성이 더 심해지겠고. 강화될 수 있고 예. 왜냐하면 단면적이 줄어드니까 예. 그러면 이제 유속이 단시간 내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 좁은 예. 단면적으로 예. 그러면 기존보다 유속이 더 세질 수가 있고 아니면 예. 조속 비대칭에 창조 우세가 있고 낙조 우세가 있는데 예. 낙조의 우세성이 이제 낙조류 예. 썰물의 강도가 강해진다. 예. 그러면 이제 그와 함께 나갈 수 있는 담수의 양도 많아질 것이고 상류 쪽에서 들어오는 해양 쓰레기도 달라질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이런 준설토 지형의 변함으로써 그 물길이 좁아지잖아요. 예. 좁아지면은 또 동일한 시간 내에 물이 똑같이 나가야 되면 흐름이 강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조속 비대칭성이 강화될 수도 있고 좁아질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게 있군요. 예. 그럼 또 다른 연구가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기수역에서 가장 제가 최근에 연구를 많이 하는 거는 그 인천 항해, 인천 한계, 한강하고 포함해서 인천 한계까지 그 해저질의 입경 분포를 제가 좀 관심이 있어서 그러니까 인천 항계라고 하면은 이제 인천항의 경계 그쵸? 끝에 끄트머리. 영종도 약간 그 네. 북항하고 위쪽까지 예. 들어지는 건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해역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그 해저질의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해저질. 네. 그 공식적으로 리포트된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최근 들어서 기온이 이상 기후라든가 기온이 올라가고 강우가 증가하고 그로 인해서 민물이 더 많이 내려오고 그런 일련의 관련성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인데 이런 해저질도 마찬가지 느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해저질은 되게 중요한 게 결국 그 생물학적인 저서 생태계의 분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인자 중에 하나입니다. 해저질이라는 게 그 퀄리티의 질 말씀하시는 그 퇴적물 안에 이제 지화학적인 요소도 있지만 제가 해저질 중에서도 그 입경 사이즈 예를 들어 뭐 뻘이 있냐 아니면 모래가 좀 우세하냐 이런 게 공간적으로 달라요. 특히나 상류 쪽에서 세디먼트가 같이 홍수기 때 강우가 많이 왔을 때 더 바깥쪽으로 같이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부유사들과 함께 물속에 섞여서 그러면 이제 물이 어디까지 확산됨에 따라서 걔가 가라앉게 되면은 이제 해저 지형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왔다 갔다 하는 조수관만에 의해서 생기는 조류에 의해서 조간대에 또 흘러갈 수도 있고 아니면 조간대에서 다시 항만 쪽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연구가 이제 요즘에 좀 이슈가 돼가지고 좀 주로 하고 있고 이게 생태랑 뭐 아니면 이제 지학하시는 분들 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조간대나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넓게 퍼져 있는 인천 한계 앞바다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연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강우랑 최근 연구를 통해서는 강우요? 강우 때문에 들어오는 민물의 양이 증가하는
그런 패턴이 예. 연간 패턴이 이 인천 앞바다의 해저질이 변화와 아주 밀접하게 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지금 연구가 되고 있고 아마 조만간 이제 공식적인 전화에 투고를 준비하고 있어서 그럼 빗물로 인해서 이제 밀려오는 그 바다로 들어오는 담수가 늘어나고 있다. 늘어나고 이제 퇴적물들이 그만큼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 급변하고 있는 해저질 상태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천항과 다 밀접하잖아요. 네. 또 인천항이 또 이제 인천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그리고 생태 환경적으로도 기후 변화에도 되게 중요하니까 그런 아주 무거운 어깨를 지니시고 연구 잘 수행해 주시면 저희도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이제 더 이제 할 얘기 있으실까요? 일단 기수해역이 상당히 생물학적으로나 저희가 살고 있는 그 사람 인근에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지금보다는 조금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이제 인천항도 항만과 더불어서 간척 매립지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이슈가 많기 때문에 이런 기수해역의 모니터링과 해양 특성을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연구나 아니면 이제 일반 어민분들이나 이런 홍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제 마지막에 다시 정리해드리자면 기수해역은 처음 듣는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솔직히 저도 여기 뭐 서해 분야 취재하는 기자로서 조금 알게 됐던 단어였어가지고 처음에 기자 초년생 때 어쨌든 바닷물과 이제 강물이 만나는 구역. 쉽게 생각하면은 저희가 풍천장어 있잖아요. 풍천장어. 거기 이제 저희 기수해역에서 이렇게 잡는 장어, 키우는 장어를 풍천장어라고 하는 거잖아요. 장어 먹고 싶네. 어쨌든 먹는 걸로 얘기를 해요. 그 풍천장어가 이렇게 잡히는 곳입니다. TMI였고요. 오늘 바다에 놀자 3회차로 기수해역에 대해서 이야기해봤고요. 다음엔 또 더 알찬 주제로 인천 앞바다에 대해서 한강 하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